자, 페이지 113페이지 봅시다. 담보물권의 특성. 자,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게 통일성이죠. 네 가지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특히 물상대의성,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이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이 물상대의성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권에만 이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게 또 유치권입니다. 또 유치적 효력이 없는 게 저당권입니다.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당권은.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우리 담보물권의 유치권 먼저 봅시다. 자, 유치권 의의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우리 물건은 부동산 다 적용됩니다. 또 유가증권까지입니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에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우리가 마다 담보물권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의 성질을 봅시다. 115페이지 먼저 봅시다. 자, 유치권의 성질은 첫 번째 부정성과 수반성과 불가분성이 있죠. 유치적 효력도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성질 중 어떤 거죠?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입니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에 동시에 한결권은 쌍무계약으로서 인정되는 이행, 거절 권능이고 두 관계는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권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입니다. 자, 유치권 성립 네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채권은 그 목적부터 생긴 것이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결련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114페이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련성이 부정된 경우, 특히 결련성이 부정된 경우는 우리 임대차 보증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또 건축 자재 대금이라든지 간판, 공사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115페이지 성립 요건. 변제기가 도래돼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유익비를 받지 못해서 유치권 주장한다면은 우리 유치권은 상한 유예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이 인정한다면은 그 기간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마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 점유로 인한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는 비용사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외제차를 훔쳤다 합시다. 훔쳤는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근데 이미 자동차 소유자도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거를. 자, 수리를 하고 타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각돼서 자동차를 반환할 때 반환하지 않고 뭘 달라는 수리를 주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점유가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니까. 지금 불법하게 점유했잖아, 도둑은. 근데 지금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다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수리물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일단 반환해주고 수리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리물 청구하게 되면 이제 고소당하잖아요. 그때 고소한다면은
보수하지 말아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리가 해줬으니까. 그렇죠? 이처럼 불법 점유에 인하여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됩니다. 자기 물건처럼 점유하면 안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처럼 점유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리업자가 자기 가게는 너무 비좁고 또 이 자동차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돈 한 단이 없어서 누구한테 위탁하냐면은 병한테 위탁을 한 겁니다. 수탁자. 누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병이. 유치권자가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간접 점유도보다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유치권자가 직접 간접 점유하고 누구한테? 채용자한테 다시 채용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처럼 자기는 간접 점유하고 채용자를 하여금 직접 점유케 하고 본인이 간접 점유한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유치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치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직접 채용자를 직접 점유하고 본인을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 잘 나온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한참 나중에 보다 또 자동차가 고장나서 누구 수리센터로 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갑은.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자동차를 유치할 때 유치권 성립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 점유는 결련성이 유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결련성이 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자, 니은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법 점유입니다. 적법한 점유는 추정됩니다. 자, 적법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굳이 뭐다? 적법한 점유라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서에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상 복구한다라는 의미는 필요비, 이익비를 지출해도 주겠다는 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상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필요비, 이익비를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미리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봅시다. 자, 유치권자 권리 의무 문제 잘 나옵니다. 유치권자 권리 먼저 봅시다. 동시에는 항변권과 관계입니다. 서로 병제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물을 유치하죠? 목적물 유치하고 있다. 자, 유치적 효력이 있죠? 유치권자는. 그래서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주세요.
지금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이 자동차를 양도합니다. 매매합니다. 매매. 자, 매매하게 되면은 이 유치권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한테도 뭐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됩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니은. 목적물 소유자가 특정물 인도 청구 소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때는 법원은 상한 급부 판결, 즉 원고 일부 순서 판결해야 된다는 거. 자, 이 채무자가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내 자동차를 인도해달라라고 소송을 합니다. 우리 소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왜 소제기하지? 라고 생각을 몰라도 항상 일단 누구든지 다 소제기할 수 있고 나중에 패소는 할지언정 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인도 청구. 자동차 청구한 사람 우리가 뭐라 한다?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랍니다. 유치권자 피고. 자동차를 달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자동차를 달라라는 피고가 항변을 하는 경우, 항변을 한 경우와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항변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항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고가 패소합니다. 전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근데 항변하게 되면은 원칙입니다. 항변하잖아요. 내 목적 부동산을, 내 자동차를 달라라고 할 때 우리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유치권으로 항변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고는 전부 패소 판결합니다. 전부 패소 판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입니다. 자, 근데 판사가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즉 수리비를 줬는데 도리어 이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인도를 안 해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경제상 전부 패소 판결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는다. 예외적으로. 일부 승소. 무슨 말이냐면은 갑은 을에게 수리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유치권자는 뭘 인도하라? 자동차를 인도하라 라고 판결합니다. 동시 이행 판결 내립니다. 이게 상한 급부 판결, 상한 이행 판결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는 걸. 자, 세 번째입니다. 경매 청구권입니다.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할 수 없는데, 그렇죠? 왜 청구하죠? 그 낙찰자가 그 목적을 인도받으려면은 당연히 그 채권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 청구는 거의 실무에서 없어요. 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유치권이 존재하는 서류는 수리비 영수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이 그 서면을 경매 청구할 때 제출해야만이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없어요. 보면. 일단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니은 보면은 유치권자는 경매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유치권을 경매 청구했다 합시다. 경매 청구해서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병이 낙찰을 받으면은 이 유치권자는 낙찰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 낙찰자는 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려면은 채권을 당연히 낙찰 비용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수리비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리업자가 당연히 그 비용을
그 경매 비용을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처럼 유치권자는 낙찰자한테도 먼저 대행할 수 있고 또 이주권자는 이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선 변제도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자, 경매를 하게 되면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채권에 가림해서 그 유치 목적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유치권자가. 그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 왜? 목적물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보다. 유치권자가 가지는 채권보다 그 목적물 비용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하고 또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다. 자, 다섯 번째, 별채권입니다. 별채권. 자, 우리 별채권은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합니다. 파산 신청하게 되면은 이 채무자 재산은 전부 파산재단에 다 편입됩니다. 파산재단에 전부 편입된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자는 그 와중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별채권입니다. 별채권. 여섯 번째, 과실 수취권 또는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이 있다면은 먼저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됩니다. 금전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일곱 번째, 유치물 사용권 등입니다. 자,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물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 보존에 가는 것은 사용해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승낙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만약 유치권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했다 해서 바로 소멸된 게 아닙니다. 소멸 청구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소멸 청구해야 된다. 자, 디귿번도 중요합니다. 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자, 이 유치권자가 저에게 임대합니다. 자, 임대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받고 월 30만 원 받고 저에게 임대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도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주택이라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하잖아요. 임대하게 되면은 이 사용 수익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유치권자가 수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실은 수취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수취할 수 없는 반환해야 됩니다. 이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채무자한테 부당이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도 없고 부당이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거. 자, 여덟 번째, 비용사항 청구권입니다. 필요비, 이익비. 자, 그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쵸? 점유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때 필요비, 이익비를 충당했다면 필요비, 이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점유, 침탈 시 점유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는 것.
자, 우리 유치권이 침해되면은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점유가 침탈당하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 봅시다.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채무자는 유치권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입니다. 자, 우리 권리에도 제가 이어놨었잖아요. 뭐 권리도 될 수 있고 의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니은번 판례를 보면은 자, 공사 등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스스로 유치물 주택에 거주하여 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비를 시공자가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건축물,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을 했다 합시다. 자, 이때 이 한 세대만 유치권을 주장한다든지, 전부 유치권을 주장한다든지, 한 세대 일단 주장한다 합시다, 유치권. 한 세대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용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고 있다 합시다. 주거.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주거를 하고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려면은 이 유치권자는 채무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승낙 없이 이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 판례는 이거는 보존행위로 보는 거예요. 왜 보존행위 본다? 아무리 우리 새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처럼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보존행위로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이거는 보존행위에서 승낙 없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은 사용하지만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근데 채무자한테 반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이 경우는 적법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자기 채권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자, 117페이지 봅시다. 유치권과 경매입니다. 자, 그 그림만 여러분들이 하나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잘 나오고 27회 때 사례 문제로 복잡하게 나왔지만은 이 그림 하나만 그리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경매와 유치권이 나오면은 자, 이 그림만 딱 그리면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그 이전 이후입니다. 이전 이후. 예를 들어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던 또는 국세 압류가 있든 이때 유치권이 성립됐다면은 유치권 성립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됐다면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국세 압류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유치권은 서로 우선 변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이런 담보권자와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전부 유치권이 성립했다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만약에 우리 4가지 성립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자,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채권이 존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됐습니다. 변제기가 도래됐습니다. 세 번째,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습니다. 근데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유치권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왜? 이건 세 가지 요건이 안 갖춰 있잖아요. 이때 경매 결정 이후에 이제 점유했을 때 이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이때 유치권이 성립하지만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근데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그렇죠?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 문제가 나왔다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전부 다 요건,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 요건이 갖춰지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면 틀립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되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117페이지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네모 박스.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자기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국세압류가 있든 가압류가 있든 상관없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가 됐다면 유치권이 다 성립됐다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봅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됐다 했죠?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이유.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자, 후에 이전한 거죠. 그럼 유치권은 후에 성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 자, 전입니다. 전에 채무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점유는 있죠? 경매 결정 점유가 있고,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서 경매 개시 결정 후입니다. 효력이 발생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등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채권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경매 결정 후. 그럼 경매 결정 후에 발생했으면 그때 유치권이 성립한 거잖아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했다 했잖아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죠? 항상 이 그림만 그려놓고 그 질문대로 여러분들 표시하면 돼요. 무슨 말 아시죠? 27회 때 그 문제 있죠? 27회 때 그 복잡한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풉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목적물 멸실 또는 혼동, 포기로 뭐다? 소멸합니다.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소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치권 자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자, 시공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권 자체는 우리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걸리지 않습니다.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한다 해서 이 피담보채권 소멸시입니다. 이 피담보채권 소멸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공사대금 채권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3년. 자, 이 시공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3년 이내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청구하잖아요. 그럼 건축주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해서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난 줄 수 없다. 라고 소멸시효 원형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 시공자는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물품대금도 몇 년이다? 3년. 일반 채권은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놓잖아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채무자가요, 채무 부정지 소송하게 되어 승소 판결 받잖아요. 그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시공자가 공사비, 이 피의자물 채권 소멸시효는 염두를 안 두고 그냥 이주권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시공자는, 건축주는 이 시공자 상대로 해서 채무 부정지 소송합니다. 너한테 공사 대금이 없다. 꼼짝없이 패소 판결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 유치권 소멸을 주장하게 되면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은 피의자물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된다 안 된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뭘 해야 돼요? 공사대금 달라라고 소송을 해야 된다니까. 무슨 아시겠죠? 계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의자물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을 소멸할 수 있죠? 또 점유 상실입니다. 자, 점유가 상실하면은 바로 유치권 소멸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두 번째,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해수소를 제기하면, 즉 점유권에 기한 물권 취득권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유치물을 보유한 것마다 간주되지 않는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수리업자가 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소유자가 이 수리업자 가게에 가서 이 유치물을 몰래 훔쳐갑니다. 정상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다시 또 훔쳐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침탈당한 거잖아요. 침탈당하면은 이 수리업자는 자동차를 훔쳐간, 그쵸? 훔쳐간 자를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 취득권 행사, 즉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반환 청구를 한다 해서 소멸된 유치권이 되살아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을이 갑을 상대로 물권 취득권 행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멸된 유치권이 되살아나냐? 아니다는 거예요. 유치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유치물을 가지고 와야만이 소멸된 유치권이 다시 되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치권 되살아난다, 되살아나지 않는다. 점유물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점유물을 획득해야만이 소멸한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자, 5번과 6번을 위반하게 되면은 소멸 청구를 해야만이 소멸됩니다. 소멸 청구 안 하면은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5번과 6번은 뭐 해야 된다? 소멸 청구를 해야 됩니다. 7번째, 침해자가 아닌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해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우측 보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있죠.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는 것은 간접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유치권의 변경만으로, 소유자 변경만으로 피의자물 채권의 변제가 없는 한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또 유치권은 시효치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는 거.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34페이지. 자, 홀수만 풀어봅시다. 홀수만 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을 소유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갑이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을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며 채무자에 있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죠? 적법 점유를 추정한다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틀린 질문이죠? 네 번째, 갑은 의뢰 승낙 없이 유치분에 사용, 대여, 담보정하지 못한다 했죠? 다섯 번째,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를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며 갑의 유치권은 되산합니다. 근데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되산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135페이지 3번 봅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그렇죠? 법정담보물권이지만은 유효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 이외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갑이 자기 소유 자동차가 아니에요. 임대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친구라 합시다. 친구가 갑한테 뭐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를 해준 겁니다. 이 목적물도 지금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성립된다. 꼭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제3자 소유물도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계약맹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파는 청구권을 피의담을 채권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정말 우리 한번 했지만은 계약맹의 신탁은 선인 경우와 그 다음에 악인 경우가 있다 했죠. 자, 병의 A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B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을에게 자, 을 명의로 해두자라고 서로 뭐다?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너 명의로 해두자라고 약정합니다. 약정. 근데 정작 갑과 병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갑이 매수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갑이 누구를 내세워서 수탁자를 내세워서 수탁자 내서 서로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금도 다 취급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줘요? 수탁자한테. 내가 와서 뭐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러면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병은 뭘 한다? 을에게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이처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이 등기도 무효이지만은 이 병이 갑과 을 간의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선이면은 이 등기는 유효하다 했습니다. 유효하다 했습니다. 자, 소유자는 누구다? 항상 소유자는 누구다 팔아야겠죠. 소유자. 이 경우에 선인 경우 계약명의신탁 선인 소유자는 누구다? 을입니다. 을. 소유자입니다. 자, 소유자다 보니까는 을이 갑한테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한 원상회복 방법이 없다고. 갑은 왜? 소유자니까 갑이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게 되면 달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죠?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은 우리 판례는 명의신탁 우리 명의신탁 신탁 시행입니다. 시행일자 명의신탁 시행일자 이 기준으로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와 이후에 명의신탁한 경우 나누어서 판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명의신탁에는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있습니다.
자체를 달라할 수 있다. 근데 이후의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명의신탁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럼 범위가 중요하죠. 얼마 달라느냐? 이 범위. 매매 당시 목적물 가액입니다. 가액입니다. 주로 이 명의신탁은 누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신탁자가 점유하잖아요. 등기만 의뢰해놓고. 자, 이제 이 경우 신탁자는 범인 매매 당시 목적물 간에 달라해야 되잖아요. 누가? 신탁자가 누가 수탁자한테 이제 취득할 수 없으니까. 자, 이때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당이익 반환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리 부당이익 해주지 않으니까 갑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위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위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그때 뭐 해야 된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때 이제 반환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압류한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익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위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틀린 지문입니다. 네 번째,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축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의 비용상 청구는 위축권의 피의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 이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위축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결련성이죠. 비용상 청구권. 자, 136페이지 5번을 봅시다. 민법상 위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겠습니다.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선된 요건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약정한 경우. 자, 우리 권리금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위축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위축권은 채무자 외에 제3자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입니다. 전 동그라미.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자, 경매 개시 결정은 점유가 있죠.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후에 공사를 완공해서 공사한 채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경매 결정 후에 유축권이 성립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약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유축권이 성립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에 유축권이 성립한 겁니다. 그때는 뭐다? 약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건축자재 대금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유축권 행사할 수 없죠? 자, 137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건물을 점유하면서 을을 상대로 유축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나했습니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 경우, 건축주, 우리의 시공자. 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축권을 주장합니다. 유축권 행사하죠? 근데 나중에 이 시공자가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누가 매수한 거예요? 을이 매수한 거예요, 이제. 유축권자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유축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 얘기죠. 혼동을 소멸합니다. 유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자, 수급인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했잖아요. 그렇죠? 갖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행 지급할 때가 유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뭐 설명이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나?
소유권을 갖는 경우라면 갑은 을에 대한 공사 등을 지급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자, 잠깐, 갑은 을 소유 X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갑과 을이 달리했네, 그렇죠?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 경우라면은 갑은 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거는 혼동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설명이, 그렇죠? 자, 2번 봅시다. 7번에 2번. X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갑은 을의 화재 보험을 청구되어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이주권은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다 했죠? 우선 면적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입니다. 갑의 이주권은 건물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며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틀렸죠? 침탈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우리 갑과 을만, 이게 을이고 갑이고, 누가 병이 침탈한 겁니다. 병이 침탈했다면은 제3의 침탈하면은 이주권자는 점유권이 상실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환 청구에서 상실됐으면은, 나중에 상실되면은 이주권은 소멸하지만은 나중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를 이전하면은, 다시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은 소멸한 이주권은 다시 되산한합니다.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네 번째,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이주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다섯 번째, 갑은 이주권의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적법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 8번 볼까요? 138페이지 8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 이외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갑은 공사대금 지급일이 경과했음에도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 중인 을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허를 했습니다. 을은, 이제 을이 이주권자죠. 을이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을이 건물 반환을 거절한 동안은 공사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계속 진행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틀렸죠? 세 번째, 을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위해서 신축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을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위하여 신축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건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갑에게 부담금 반환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존으로서 뭐다? 사용하지만은 그 점유상당, 차임상당 부담금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반할 필요 없이 자기 채권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쉬었다 좀 합시다.